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부담감과 기관의 수급 악화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특히 투신과 연기금 등 기관이 3천억 원 이상의 차익 매물을 쏟아내며 지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장 막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악화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2100선으로 가기 위한 건강한 조정일지 아니면 또 박스권에 갇힐 것인지 우리 주식시장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밤에 해외 시장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주실까요? 예, 지난밤 미국 증시 요약을 해본다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긍정적인 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감이 조금 커졌다라는 것. 이 불안감이라는 부분은요, 결국은 시장 경제 지표가 조금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몇 년 내, 9년 내 최고치 이런 상황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심 내진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금리 인상이 조금은 더 당겨질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조금은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시장이 미쳤던 부분은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 특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 내 어떤 투자 심리의 위축에 한몫을 했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장 내 크게 영향을 미쳤던 어떤 그 변화 부분,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진행되다 보니까요, 기업들이 발표하고 있는 실적에 많이 지금 민감하게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장 중반 내지는 장이 끝난 이후까지도 시장의 어떤 실적 발표, 시장의 관심에 초미해 두면서 실질적으로 고성장주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 확인을 하려는 그런 욕구가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요, 소셜 커머스 업체죠. 그룹폰의 실적 조금은 좀 실망적으로 나왔고요. 더 나아가서 장외 시제간이 끝나고 나서 발표된 시장의 퍼스트 솔라, 태양광의 세계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죠. 퍼스트 솔라 실적 쇼크가 나왔다라는 점.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고성장주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킬 만한 그런 재료로 충분히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뉴욕 증시는 7월 서비스업 지수가 8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조기 금리 인상 우려 심리로 증시 하락을 부추기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표가 좋게 나와도 걱정, 또 나쁘게 나와도 걱정인데요. 게다가 어제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않게 나왔죠.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표, 그리고 이제 그 공장 주문, 사실상 시장 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요약하셨던 대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우려를 낳을 수 있을 만한, 결국 FOMC의 어떤 그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불안 부분.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머징 국가로의 그리고 달러화의 강세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상에는 아직도 이머징 국가로 많은 돈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일단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지표가 좋은 이후에 금리 인상 부분은 시장 내에 그렇게 크게 염려를 할 부분은 없겠다. 오히려 금리 인상 부분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경제 지표, 경제 상황들에 대한 수위 조절을 한다라는 튜닝 정도로 지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것보다도 오히려 오늘 시장, 우리 시장 내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고성장
고성장주에 대한 어떤 그 실적 확인 논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들. 기업들의 실적, 특히나 고성장주들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발표되었다라는 점. 우리 시장 내에도 어찌 보면 최근에 이제 그 많이 급등을 했다가 당분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게임주들에 대한 얘기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그 소셜 커머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 태양광 업체들 마찬가지로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조금은 좀 힘겨운 힘겨운 분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한번 염두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원화의 강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 얘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원화의 강세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유동성을 우리 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촉발제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투신권 중심의 기관의 매도 공세로 우리 지수 2060선까지 후퇴한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팔았더라고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글로벌 유동성은 국내로 유입이 되지만 국내 기관들의 수급, 기관들의 이제 그 어떤 그 변화무쌍한 그런 수급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정신을 좀 못 차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국내 기관들 수급에 의해서 시장도 움직일 수 있지만 방향성의 가장 중앙에 서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수급이다. 외국인들 최근 들어 4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200억을 좀 순매수를 했었죠. 이런 부분들 외국인들의 시가총액, 그 보유 시가총액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새로운 시장 내 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시가총액 전체 보유 비중은 39.7%입니다. 이게 이제 그 2008년인가요? 2008년 이후 최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2004년 말 그대로 이제 유동성이 밀려 들어올 당시 그때 이제 43%를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는 분명히 여유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외국인들 시가총액 비중 35%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 외국인들이 시장의 수급에 항상 중심점에 서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쉽게 전환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원화의 어떤 그 강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과 두 번째는요,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우리 실질적인 대내 변수가 외국인들로 하여금 어떤 그 구미를 당기게 하는 그런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외국인들 매수세는 일단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내지는 업종 무엇일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업종과 그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것도 또 하나의 큰 흐름에서의 어떤 잃지 않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로도 가져갈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관심주가 현대 엘리베이터였더라고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안타깝게도 37,500원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이번 승률은 패가 되셨습니다. 현재 전체 승률은 9승 10무 8패가 되셨는데요. 현대 엘리베이터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패가 또 1패 늘었습니다. 1패 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연패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하는 종목, 제가 책임지고 10% 날아갈 수 있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그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켜보시고.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일단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시장 자체가 빠지면 천하장사인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빠지는 모습 나타났었고,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빠지는 모습도 아니었고,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이 가치적인 부분,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도 저가라는 거죠. 이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매일 시초가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적정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적정 가격이라든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꼭, 나머지 공부를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고,
현대엘리베이터도 곧장 이 상승 자체, 이 11선과 5일선 이 자리에서 상승 자체를 곧장 올릴 수 있는 단계였었는데 시장 영향으로 다시 한 번 더 빼는 모습이었고 아직까지 주가의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힘들죠. 예. 그리고 지금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이런 엘리베이터 관련주라 이런 부분은 건설주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주가 어땠죠? 현대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있습니까? 삼성물산, 네? 그리고 대우건설 마찬가지죠. 건설주 다들 어땠나요? 크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죠. 자, 근데 왜 엘리베이터주가 안 올라갈까요? 네. 안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본다면 지금 시기상의 문제고 그리고 차트상에 어느 정도 뜬 바닥이었냐 아니면 진 바닥이었냐 그 차이인 거지 5일선을 밟고 가느냐 10일선을 밟고 가느냐 20일선을 밟고 가느냐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엘리베이터 당연히 갈 수 있는 종목이고 대신 일주일 안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폐가 기록됐다는 점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고 오는 종목군들 뭐 시세가 빨리 나면 가장 좋죠. 그날 당일날 나는 종목도 있고 아니면 뭐 한 달 있다 나는 종목도 있고 그런데 크게 빠진 종목 없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하십시오. 좋은 종목입니다. 일주일 안에 수익이 안 났다고 해서 뭐 시세가 안 났다고 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또 다시 나쁘게 생각하고 이런 거는 좋은 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투자보다는 진득하게 그래도 회사의 가치는 바뀌었기 때문에 차트상의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날아갈 수 있는 시초가 공략주 준비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예, 제가 오늘 책임지고 제가 10% 날려보겠습니다. 자, 부강약품이라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강약품, 약품 회사입니다. 자, 부강약품과 일반 약품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요, 바로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고 일반 약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 의약품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어떤 트렌드입니까? 리베이트는 없어졌습니다. 자,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의 가장 크게 구분되는 점은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 그냥 약국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의사가 지정해준 그 전문 의약품을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고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진입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살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품에 대한 제네릭도 많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전문 의약품은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종류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 자체, 업황 자체는, 업황 환경은 지금 부강약품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그리고 2분기도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 최근 들어서 또다시 숨겨진 매력 포인트 한 개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뜸들이지 않고. 4년간 연평균 배당 성량이 70%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은 얼마냐면 한 주당 500원이었어요. 야, 이 종목 작년에 했으면 이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지금? 13,000원대 14,000원 했는데 500원씩 주네? 야, 이거 짭짤하네. 배당 수익률은 3.5%였습니다. 자, 은행 이자가 몇 %죠? 예, 은행 예금 몇 %입니까? 2.4%, 2.5%입니다. 하지만 그 은행 이자보다도 더욱더 많이 주는 회사, 바로 이 부강약품입니다. 최근 들어서 SK텔레콤 왜 날라갔습니까? SK텔레콤이 날라간 이유는 배당 성량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잘생겼기 때문에 날라갔습니다. 자, 회원 가입자 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배당 성량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여전히 돌죠. 왜? 작년보다 실적이 더욱더 좋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더 유동적으로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잘생겼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길었죠. 정말 암흑의 역사가 길었습니다. 자, 하단 그리고 상단 밴드 다 지우겠습니다. 헷갈리시죠? 지우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쉽죠? 간단하게 보세요. 바닥은 어디였습니까? 바닥은 여기였다, 그죠? 과거입니다. 바닥은 과거입니다. 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바닥을 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인지를 하십시오.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느냐?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때. 쉽게 보겠습니다. 뚫지 못했습니다. 뚫지 못했습니다. 뚫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올라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투자 심리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렇게만 한번 볼게요. 야, 이거 다음날 또다시 한 번 더 급락이 아닌가? 맞죠? 급락이 아닌가? 이런 투자 심리가 모든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자, 이평선에 대한 이격은 벌써 벌어져 있는 상태고 음봉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래량까지 튀었어요. 야, 빠져나갔나? 이 종목 이대로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갑다. 아니었죠. 뭡니까 이게? 바로 휩쓰였죠. 완성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매수입니다. 빠져봤자 16,000원입니다. 지금은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제 목표 수익률 10%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5,900원으로 러프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시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부강약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개장까지 3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윤동식 대표께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전망 좀 해주시죠. 일단은 좀 하락 출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일 야간 선물 지수가 0.2포인트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한 5포인트, 6포인트 정도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일 유럽 증시가 간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5일 만에 가파른 반등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번에 한국 증시에 가파른 하락세를 이끌었던 유럽 쪽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에 반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는 미국 증시가 전날도 100포인트 이상 빠졌기 때문에 하락할 거라고 지금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증시가 모멘텀이 빠지거나 아니면 기업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기보다는 기업들 실적도 호실적이 나오고 PMI 지수도 56이 나와야 되는데 예상치가 56이었는데도 불구하고 58.6 이상 나온 것을 좀 보면 기업의 호실적,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좀 당기겠다. 어떻게 보면 물이 반절 남았네, 반절밖에 안 남았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살아나고 유럽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다시 살아난다면 오늘 증시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5%, 6% 선인데 2050포인트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15포인트 밑으로 빠진 상황이 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거래소 시장 중심으로 좀 매수하시는 전략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성 PB님. 예, 오늘은 음식료 업종과 제약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원화가 강세됐던 것은 올 1분기부터 제대로 왔었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음식료 업종과 제약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료 가격에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싸게 들여오는 그런 효과로 인한
실적, 기저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6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3.88포인트 빠진 2062포인트에서 거래소는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48.34포인트, 0.5포인트 오른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장세의 가장 큰 이유는 유럽 쪽이었고, 만약에 미국 쪽 급락 장세와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 쪽 문제 때문에, 아니면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문제 때문에 지수가 빠진다는 전제가 있다면 금값이나 석유값, 유가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 금값이랑 유가는 떨어진 상태에서 미국 증시 자체만 떨어졌기 때문에 큰 모멘텀이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큰 가치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증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62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장세에서 한국 증시에 조금 상승이 나오지도 않겠는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장세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장세도 1% 가까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적다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이 매수를 할지, 기관이 매수를 할지, 외인이 매수를 할지에는 뚜렷한 선명 주체가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개인이 순매수가 돼서 좀 증시를 받쳤다면, 외인은 거의 거래소 시장에는 살짝만 샀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이 코스피 지수, 거래소 시장에서는 강하게 좀 상승 쪽에 베팅을 하는 것 같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인은 지금 현재 63억 매수, 기관은 113억 매수, 양쪽 다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개인은 의외로 184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좀 보면 그동안 상승 주체를 이끌었던 외인이 사는 종목에 좀 따라 사는 전략,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같이 올라타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만약에 증시가 2100포인트, 2200포인트를 상승해서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그 주체는 누가 뭐래도 외인이 될 거기 때문에, 외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는 어떻게 출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0.39% 하락한 15,260포인트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7,000원 하락 출발한 130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1,000원 상승한 채로 23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넘는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상승 출발, 한국전력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차 요즘 꾸준히 상승하고 있네요. 6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SK텔레콤, 삼성생명, LG화학까지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파라다이스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6%나 하락한 3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오쇼핑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도 소폭 하락한 14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동선은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19,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GS홈쇼핑 소폭 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CJ ENM은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희성 PB께서 업종 분위기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예, 먼저 코스피 지수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일부 업종들, 음식료, 철강 업종, 해운 관련주들은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타 기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주들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KB금융,
그다음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 강세 움직임을,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동차 업체, 특히 현대차, 기아차 소폭이지만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음식료 업종들 CJ 제일제당 1%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리온과 삼양식품 강세 움직임입니다. 해운주도 최근에 페노션도 M&A 이슈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죠.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대한해운과 현대상선, 한진해운 모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것은 LG디스플레이가 2.2%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 약세 쪽은요, 우선 통신업종들 SK텔레콤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IT 업종 보시겠는데요. SK하이닉스 2%대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좀 그런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LED 업종도 상당히 좀 불안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거의 폭락의 움직임인데요. 서울반도체 오늘도 마이너스 2%대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IT 업종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모두 약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들 보시겠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 조금 실적 나왔죠. 컴투스 오늘 5%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조이시티, 웹젯, 넥슨GT 모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선 오늘 보안 관련주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신용평가 4.2%, 서울정보인증 1.3%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소폭 사주고 있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300억 가량 거래소 시장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외인은 조금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1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 기관이 오늘은 좀 강력하게 272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전기전자 쪽으로는 개인이 조금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 반면 기관은 좀 강력하게 300억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외인은 금융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기관은 전기전자나 제조업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홀딩하시는 전략,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외인이 꾸준히 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 라고 해서 종목을 놓지 마시고요. 예전에 1년 전에 SK하이닉스가 외인 지분이 계속 꾸준히 늘어남과 동시에 31,000원, 28,000원 이 상태에서 3, 4개월 동안 보합으로 옆으로 차트가 누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은 끝도 없이 계속 팔았었죠. 보고서 자체도 안 좋다 해서 꾸준히 팔았었는데,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외인이 좀 매수하시는 매수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하면 꾸준히 가져가시는 전략, 자신이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키를 좀 하나 말씀드리면, 외인이 매도 규모가 가파르게 커진다 하면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매도를 하시고 다시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시장 이어서 외환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6원 70전 상승한 1034원 90전에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어제 종가 대비 6원 70전 상승한 1034원 9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고점으로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1033원 60전까지 반락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다시 반등하면서 개장가 수준인 1034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글로벌 달러가 엔화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은 유럽과 미국의 통화 정책적인 측면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우려에 따른 위험 회피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 후반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을 당시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7월 서비스 PMI 지수와 6월 공정제 주문 실적이 모두 예상보다 크게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화는 미국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 반응하는 모습 보였고요. 뉴욕 증시가 개장된 이후에는 러시아 정규군의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집결 소식으로 지정학적 우려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뉴욕 증시의 조정이 위험 통화들의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와 지정학적 우려의 발생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저녁 11시 이후부터 발생한 상황인데요. 11시 이후부터 뉴욕 증시 마감 시까지 달러와 동향을 보면 상대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강세의 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뉴욕 증시가 열리는 시간 중에는 오히려 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나타난 달러와 강세는 뉴욕장보다는 유럽장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장이 열리면서 발표된 이탈리아의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의 주변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었고요. 이런 유럽장이 개장되는 것과 함께 유로달러의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장 초반에는 유로화가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다른 해외 통화들의 움직임은 없었고요. 호주 달러의 경우 오히려 강보합세를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해외 통화들 역시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위험 회피 요인이 상존했다라기보다는 유로 달러의 급락세가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글로벌 달러의 강세가 다른 통화상의 달러화에도 강세로 나타난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배경으로 보았을 때 이번 달러화 강세는 유로화 약세가 주류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다는 것을 근거로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달러 원이 상승세로 추세를 전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040원대 안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현재 분위기로서는 업체들의 고점 매도와 함께 1030원대 중후반대 이상을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업황 우려에 또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네오이즈 인터넷은 카카오 뮤직의 고성장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쿠쿠전자는 오늘 상장 첫날 공모가를 상회했다는 소식인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SK 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시장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3%대의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최근에 매도 창고 외국인들에 대한 창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 기존에는 SK하이닉스 가장 외국인들을 매집하는 그런 종목 중에 1순위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하루에도 거의 100만 주씩도 매도가 추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도가 추례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반도체 업황 우려인데요. 우선 낸드 플래시 현물 가격이 7월 초부터 하락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하반기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6의 경우도 D램 탑재량이 기존의 1GB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탑재량 같은 경우가 늘어야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실적 부분도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미하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하반기 메모리 시황은 상반기와 반대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재고 조정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PC D램 가격도 4분기부터는 PC가 이제 비수기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하이닉스 당분간에는 급등의 양산보다도 아무래도 횡보의 움직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히나 하이닉스 그동안 줄기차게 올라왔던 부분만큼 또한 횡보 구간도 그렇게 좀 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언제쯤 탈피가 될 타이밍이냐라는 부분은 D램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네오이즈 인터넷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에서도 계속 관심 있는 것은 카카오 톡을 중심으로 한 사업 구조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다변화되냐인데 우선 첫 번째는 음원 쪽에 대한 카카오 뮤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네오이즈 인터넷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네오이즈 인터넷과 카카오는 지난해 9월
카카오 뮤직을 이제 출시를 했고요. 지난달 1,500만 다운로드를 넘긴 상황입니다. 우선은 국내 최대 모바일이죠. 카카오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선은 이런 파급력은 상당히 커질 것이다. 단순히 내가 음악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음악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감성적인 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도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감성적인 터치뿐만이 아니라 매출 2014년도에 90억 원, 2015년도에 150억 원으로 상당한 성장률을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오이즈 인터넷 이런 상승세는 앞으로 오늘뿐만이 아니라 좀 당분간 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최근에 다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특히 다음이 지금 시총이 지금 1.5억까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면 카카오톡과 합쳤을 경우는 뭐 거의 8조까지도 좀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카카오가 하고 있는 카카오 뮤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파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장의 파급력과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카카오자가 붙은 그런 테마성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시장에서는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카카오톡과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비단 실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손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급등 양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쿠쿠전자인데요.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오늘 증시에 첫 입성을 한 날이죠. 이제 오늘 이제 상장이 되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쿠쿠전자가 공모가가 104,000원으로 PER 부분으로 한 14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의 거의 2배 수준인 지금 20만 원을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우선은 경쟁사죠. 밥솥 경쟁사가 좀 리온쿠첸이 지금 PER로 거의 20배 가까이, 또한 렌탈 사업 경쟁자인 코웨이가 PER이 23배 정도 수준인 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 20만 원을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 PER 부분이 어느 정도 경쟁 상대에 맞춰졌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상세는 뭐 유지가 될 수 있을 망정 급격한 이런 상한가의 움직임은 좀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요. 3분기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상승세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한진해운홀딩스는 대한항공 지분을 정리했다는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컴투스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죠.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박스권을 뚫고 강한 상승, 예전에 지속적으로 좀 보합권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LG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다 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시장에 다시 재진입을 한다. G2가 상품이 괜찮다라는 논리 때문에 LG 이노텍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튀고 있는 상황인데 주식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주식은 기대감에 간다라는 논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G2에 대한 제품의 효능도 물론 있겠죠. 스마트폰이 과거에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전에 수익이 잘 났던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그런 기대감 플러스 어떻게 보면 아이폰 6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이 좀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6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니면 출시했다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관련주들 삼성전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LG 그룹주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스마트폰 시장, 전기전자에서는 어떻게 보면 삼성과 LG밖에 없는데 지금 외인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LG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그룹주 모두를 좀 다 보시면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LG도 지금 오늘 7만원 가까이 올라가네요. 7만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다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를 좀 맞춰가지고 LG 그룹주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투자하시는 전략도 유효하고 과거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LG 그룹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신규로 매수로 들어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LG 전자도 있고 LG 그룹주도 있고 LG 이노텍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LG 이노텍이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은 매수가 적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한진네온홀딩스인데 이 종목은 연초 4월 5월까지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죠. 최근에 드는 붐과 같이 기업이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하면 주가는 이렇게 가파르게 우상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소 2014년 3월에 최저점 3,700원을 찍고 최고점 14,000원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항공 지분을 좀 매각한다고 그래가지고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런 차트를 놓고 보면 일봉상으로만 차트를 좀 놓고 본다 하더라도 차트가 좀 많이 꺾여져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좀 발맞추어 가지고 좀 투자하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매매 동향을 좀 보면, 잠시만요. 매매 동향을 보면 외인이 조금 지속적으로 조금 팔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인이 오늘 같은 경우도 5% 이상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급락을 나오는 주체가 외인이 27,000주가량 좀 던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일도 마찬가지고요. 전일 매매 동향을 8월 5일자 매매 동향을 보면 그동안 꾸준히 매수했던 외인이 갑자기 좀 매매 동향이 바뀌어서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차트가 눕는 차트에 대해서는 아래로 하방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차트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주봉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5일선이랑 121선, 200일선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떠 있다 보니 이것을 조금 메꾸고 가는 장세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인이 섣부르게 다가서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봐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컴투스인데, 컴투스는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11월에 최저점 18,150원을 찍고 11만 4,900원이니까 대략 한 10배 정도 되네요. 10루타 정도 친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게임비리 컴투스를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함과 동시에 박지영 대표가 지분을 매도를 했는데, 그 매도가가 2만원대입니다. 2만원대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기업의 오너보다 만약에 18,000원에 사서 지금 11만원에 갖고 계신 분이라면 기업의 오너보다 기업의 미래를 더 잘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주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바이오가 아니라 엔터주가 가게 된 동력이 뭐냐면 기대심리입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어차피 어느 정도의 돈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자금이 어느 업종,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체 업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다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엔터주들이 강력하게 갑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게임주들, 컴투스, 위메이드, 게임빌, 많죠. 이런 종목들은 향후에 가파른 성장을 보일 거라는 논리 때문에 주가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주들은 고점을 잡기에는 애매한, 누가 고점이냐, 어디가 고점이냐라고 논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트만 딱 보고 정확히 트레이드를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쉬운 예로 중국에 상장된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는 PER이 100입니다. 100. 원금 찾는데 100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고평가 논란이 있고 아직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종목이긴 한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도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장대 음봉이 좀 나온다 라고 치면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5일선 매매 아니면 7일선 매매를 하시는 게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트에서 자기가 중요시하는 게 7일선이다 생각하면 5일선이나 7일선 단기 이평선이 깨지는 날 어떻게 보면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직하우스입니다. 실적 우려감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자, 연일 계속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반도체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근화제약은요, 드림파마 인수비용 우려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베이직하우스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그 중국 쪽, 내수 쪽에 대한 공략을 선제적으로 하면서 상당한 그런 실적 부분이 우상향이 되면서 시장에서도 큰 화두가 됐었는데요. 거의 9,900원 선에서 28,000원대까지 그렇게 상승폭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28,000원까지 주가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주면서 그 뒤로부터는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예상치보다 하회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우선은 그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도 하회했던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중국 내에서 신규 매장 오픈이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줄었 것도 안 좋은 부분이지만 이익률은 더 안 좋다.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출 부분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적자 전환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베이직하우스 상당히 이런 부분 한번 적자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기존의 중국 내에서의 포지셔닝이 상당히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실적이 밀었던 부분으로도 볼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신규 매장을 가면 인테리어 비용이든지 여러 가지가 들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매수 타이밍이긴 한데 아직까지 이 주가대는 들어갈 만한 주가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250원인데 예를 들어서 한 18,000원 선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 정도 가격대라고 하면 한번 매수 쪽을 한번 지켜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서울반도체인데요. 서울반도체 최근 들어서 LED 업황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죠. 오늘도 3.3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그 후발주자, LED 쪽에 대한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 가장 큰 쪽이 대만 쪽입니다. 이쪽에서 판가 인하 공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ED 쪽 예전 같았을 때는 마진폭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덧 경쟁 업체들을 들어서면서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차츰 이런 그 이익률 부분 상당히 좀 미미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LED 업체 다시 한번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PER 부분은 거의 뭐 20배, 30배까지 줬던 그런 LED 업황인데 시장에서 봤더니 이런 부분이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라는 그냥 우려감 때문에 LED 업황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에는 아직도 주가 때는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치킨 게임에 들어서냐 안 들어서냐 그런 시장 상황도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근화제약인데요. 근화제약이 드림파마를 인수를 하면서 이 인수에 대한 비용 우려감으로 인해서 10.84%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알보제는 전날 자회사인 근화제약을 통해서 하나케미칼의 드림파마를 1,945억 원에 인수하기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인수 절차는 이제 4분기 내에서 그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앞으로도 인수 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금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945이 인수 비용 정도라고 하면 근화제약의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내에는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드림파마를 인수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다각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단기간 내에는 밀릴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실적을 체크하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전선입니다. 매각 기대감에 급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전선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리움쿠첸입니다. 쿠쿠전자 상장 효과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이핀,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아이핀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핀에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 하루 전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대한전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과
같은 경우는 기관도 그렇고 일단 수급적인 내용을 좀 보면 기관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다파라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최근엔 뚜렷한 매수 주체는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지난 13년도 12월 아니면 10월부터는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하락하는 패턴에서 7월부터 주가가 조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차트 모양은 매우 좋다고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따라가시는 전략도 유효한데 오늘 같은 장에서 일단 갭으로 떠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개인이 조금 다가가기에는 두려운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가로 7% 정도 떠서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은 조금 두려운 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면 이평선이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패턴에서 이제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개인들이 아까쯤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전체적으로 조금 사기에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온 이후에 사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이런 장세에서는 일봉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갭으로 확 떴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달라 사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거라는 논리보다는 일단은 시가 자체에서 7% 이상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트레이드, 오늘 매매 패턴이나 수급 주체나 이런 걸 좀 잘 판단을 하시고 오늘 시가 이상으로 좀 종목이 끝난다고 하고 그리고 수급 주체가 좀 우호적으로 붙어 있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가파르게 단기적으로 팍팍팍 뛸 종목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두 달 내에는 우상향하는 차트를 주봉상으로 아예 만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리온 쿠첸을 좀 말씀드리는데 쿠쿠전자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전형적으로 우상향 아니면 상장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리온쿠첸 주가도 전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런 차트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개인들이 투자해야 될 차트입니다. 일봉상으로 놓고만 본다고 치더라도 하방으로 밀리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좀 적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고 이평선 자체도 뚜렷하게 5일선이 21선을 가끔가다 이렇게 하향 돌파하지만 우상향하는 패턴, 5일선이 21선 위에서 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온 쿠첸 같은 경우는 쿠쿠전자가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면 아니면 상승을 하면 같이 가는 종목으로 좀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쿠쿠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장한 이후 오늘 상가 갔었죠. 상장한 이후에도 좀 주가가 당분간은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추어 가지고 쿠쿠전자가 만약에 상한가에 가서 지금 못 사기 때문에 그거에 대신할 종목들 이런 종목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리온 쿠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다음 쪽으로 좀 보실 종목은 마이핀 관련주가 좀 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안 쪽이 문제가 되니 조금 보안 쪽으로 아이핀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가져가자라는 논리로 이제 나온 새로운 이슈 이런 건데 이런 테마성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서울 신용평가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8.89% 정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시가는 0%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런 테마성 장세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트레이드에 능하시고 나는 따라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따라 붙으신 전략도 유효한데 풍선 효과가 뭐냐면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수급을 붙여가지고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언젠가는 바람이 빠져서 제자리로 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대감으로만 오른다고 치면 실적이 안 나오면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지 근거를 좀 확인을 하시고 매수하시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동양증권 W프레스티지 센터의 정희성 PB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코스피는 옵션 만기까지 조정을 염두에 두고 코스닥은 개별주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따른 조정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전망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대내 정책 호재 소멸에 대비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 포트폴리오 유지 관망하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전망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좀 쉬어가는 장세인가요? 네, 지금 코스피가 2060선까지 이제 되밀리면서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미국 고용 비용 지수가 상승하면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좀 압박 가해지는 모습, 그리고 아르헨티나 정부가 디폴트 선언한 부분, 그리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중간 배당금, 이제 기대했던 부분과 좀 달랐던 부분들이 대내외적으로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펀더멘털적으로 악화를 우려한 이런 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단기 급등에 따라서 심리적, 기술적인 부담을 좀 덜어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변동성 확대되는 모습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런 기술적인 부담 해소된 이후에 숨고르기 장세 이후에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수급 여건에 기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재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이제 정책 기대감으로 시장이 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경환 경제팀이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오는 8월 말까지 계속 줄을 이어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다음 주에 이제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당분간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최근 시장을 이끌어왔던 외국인들 수급인데요. 외국인 매수 강도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했던 업종들, 전기전자라든지 이제 은행, 증권, 이제 금융 업종들 중심으로 여전히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에 큰 정책적인 변화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피 이제 조정이 장기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기술적인 부담 덜어내는 수준 이상의 조정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정을 주식 비중 확대 기회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업종이라든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조정으로 좀 가격 메리트 개선하고 있는 정부 정책 관련 업종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성장세에 맞물려가지고 그런 업종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수급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이끌어왔던 양호했던 업종들 증권이라든지 은행, 건설 업종들 다시 한번 이제 가격 메리트 있는 시점에서 비중 확대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좀 의미 있는 반등보다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여러분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매수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코스피는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고 코스닥은 지금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 쪽에 와 있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발을 맞추어 나갈 것이고요. 어느 한쪽이 간다는 것은 궤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만 갈 수는 없는 시장입니다. 분명하게 어느 세상 어딜 가도 제가 다우와 나스닥이 따로 간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코스피가 많이 올라도 코스닥이 오르지 못하면 결국은 상승의 제한이 있는 것이고 코스닥이 많이 올라도 코스피가 오르지 못하면 결국은
코스닥 역시 상승에 제한이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께서 아마 눈으로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저곳 갈아탄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시장은 분명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오늘 간다 또 간다 시장입니다. 자, 요거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하반기 주도 업종 중에 또 잡아드렸던 게 문화 콘텐츠 쪽입니다. 이 문화 콘텐츠 사업은 무형의 가치를 유형화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명랑과 더불어서, 명랑이라는 그 영화와 더불어서 대성창2가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이런 문화 콘텐츠 사업은요, 뭐, 흔히들 옛날부터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의 사업 자체는 이런 건전한 다운로드 문화 형성과 함께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사업 영역 그리고 사업성 수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고속도로 휴게소나 그 다음에 시내에만 나가도 여러분 테이프나 CD를 불법 복제해서 판매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CD, 테이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은 CD를 보시게 되면 요새는 불법 복제가 거의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그런 CD들은 좀 찾아볼 수도 없고. 자, 또 하나는, 자, 불법 다운로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그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서 음원을, 그냥 거의 공짜로 하다시피. 그러니까 어떤 대한민국의 문화 중에 서비스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치로 인정하자는 것이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문화재산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딜 가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서비스 문화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색한 편입니다, 사실상.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죠. 분명히 자동차 어떤 수리점을 가더라도, 여러분들 그, 오일만 하나 갈더라도요, 공임이라는 게, 서비스 공임이라는 게 굉장히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팁이라는 것이 또 포함돼갖고 가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돈으로 뭔가를 한다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죠? 그리고 공임이라는 것을 많이 붙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 특징은, 뭐, 이거 물건값도 받고 공임값도 받느냐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화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화들과 더불어 이것이 왜 바뀌어 나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건전한 다운로드를 하자는 이 문화적 확산이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 수가 굉장히 확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왜 이용하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불법 다운로드가 굉장히 쉽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지적재산권과 걸려서 소송에 대한 부분이 자꾸 제기가 되고 있고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그 P2P 사이트나 이런 사이트에서도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쉽게 다운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 구조를 좀 많이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확산되면서 이제 음원을 돈을 주고 꼭 사야 되는구나. 음원이라는 것이 그냥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냥 내가 공짜로 막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사진도요, 어떤, 저작권이 붙어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 돈을 주고 인터넷에서 봐야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지적재산권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형성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 그런, 법학도들이 많이 지금 이제 배출이 된 거죠. 예전에는 이 지적재산권이 뭐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느냐라고 했지만 지금 이것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많이 걸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무형의 가치 자체를 존중하는 시대가 계속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종합되어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들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음원 가격이 이제 분위기를 또 만들어 나가요. 음원 가격이 굉장히 다른 국가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
그러면 이걸 언젠가는 높여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또 음원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불거져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이 음원 가격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고, 그 수순이 된다면 어디로 가느냐? 돈은 이 음원 가격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 쪽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강조드렸던 것이 소리바다, 그 다음에 로엔, KT뮤직, 이것이 바로 지금 음원 가격 인상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종목들은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리바다도 그렇고 로엔, 그 다음에 KT뮤직, 특히 KT뮤직은 이제 신고가를 좀 뚫고 가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시장이 계속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의 어떤 가치들이 더욱더 높아지는, 즉 음원 가격이 인상되면서 수익성이 조금 극대화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소프트웨어 시장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시장을 장악해 들어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구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이런 업체들이 자, 삼성전자, 뭔가 전자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노트북을 만들어내는, 이게 얼마나 정밀하고 과학적입니까? 그죠? 이 개발비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들과 맞붙어 있는, 그런, 거의 시가총액이 같아진다. 이런 소프트웨어 시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시장은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적 가치를 더 인정하는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한 것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시장 육성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고해 본다면 더더욱 음원, 이런 소프트웨어, 즉 음원 쪽에 사이트, 그리고 음원 쪽에 어떤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유형의 가치, 즉 무형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날들이 곧 도래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최근에 뭐 사업만 얘기하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최근 들어와서 뭐 전자결제에 대한 부분들 간편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자마자 자, 이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왔죠. 그죠? 이 카카오톡의 파급 효과. 지금 실제로 카카오톡에서 하고 있는 것이 크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급 효과는 어디서 나오느냐? 수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는 음원 관련주 역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카카오톡과 연계됐을 시 어떠한 폭발력을 또 가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 시장 쪽으로 굉장히 눈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선점을 하고 있죠. 소리바다, 로엔, KT뮤직, 그죠? 그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톡톡한 효과들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고요. 저는 이 소리바다, 로엔, KT뮤직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수익으로 꼭 좀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간다 또 간다 시장 말씀드렸고, 내일은 간다 훅 간다인데요. 내일은 또 시장에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고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 거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약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 현재도 2065선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강세로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는 아직도 549선을 지켜내며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